시사오늘 윤진석이 묻는다. 위기의 윤석열 정부. 170석 확보를 위한 22대 필승 전략. 네, 안녕하세요. 윤진석이 묻는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서 17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170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지소장연구소, 전략연구소. 네. 예. 류재걸 소장님이십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소개를 민주화 해야죠? 추진협의회 신근석 예. 국장님과 저희가 방청에 네. 되어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네,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제 내년 총선 목표가 170석을 제시를 공식적인 아니지만 했습니다. 그러면 여권 관계자가 이제 모인 사석에서 관계자들이 지금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아마 내년 총선은 윤 대통령 치르기 때문에 아마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할 거로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개중에는 검사 대거 공천세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반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김기현 대표가 반문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갈 거를 괜히 이거에 뭐라 그럴까 생각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지금도 보면은 국민의힘이 검사 출신이 9석, 민주당이 6석 했고, 검사 출신들이 어차피 대거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갖고 너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변명을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공천하든 말든 그냥 좀 가만히 있었으면 저는 당대표가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좀 윤 대통령 측근들이 좀 활발하게 음식의 새를 좀 규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년 총선이 윤 정부나 다음 정부 선거까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로 좀 아는데, 지금 오죽하면 이제 비대위 전환설까지 이제 나오고 거기다 비대위원장을 측근을 안 친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좀 설왕설래가 지금 많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당에서도 주목하는 김기현 대표가 끝까지 대표직을 유지하려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천 시스템을 개혁을 해야 됩니다. 훨씬 국민이 알아들 수 있게. 근데 지금 대통령실로 힘의 축이 기울고 있는데, 당 차원에서 지금 총선 준비를 하고는 있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준비가 썩 활발하게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지금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말하는 170석을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5가지 정책 전략을 전부터 꾸준히 지금 만들어 왔는데, 이게 좀 전달을 하면 자꾸 브로킹을 당해서 전달이 안 돼서 이런 기회가 생겨서 이번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 우리 사회자님한테도 감사드리고, 국민의힘으로서도 좀 이득이 되고 윤 대통령 정부도 이득이 됐었으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정책 전략이 있다고 봐도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지금 윤 대통령 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들의 비전 제시는 상당히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실행이 지금 돼 있는 게 저는 한 가지도 없다고 봐요. 왜냐면 다만 조그만 거 하나도 실행을 해놓은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약간 선을 믿지를 못하겠고, 그럼 믿게 하려면 하나라도 실천이 된 거를 좀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맨 처음에 보여준 거는 이 영입 공천 후보자 영입 체계 개선 방안입니다. 이거는 모든 국민들이 손쉽게 공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각 당의 공천을 보면은 서류가 28가지에 돈이 한 500, 300에서 500 정도가 듭니다. 이것저것 다 하면은. 그러면은
어느 누가 20, 30대에서도 진짜 공천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서류 한번 내려고 하면 이걸 감히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진짜 정확히 할 수 있는 외부 기관에다가 1차 서류를 맡깁니다. 서류를 간단히 해갖고 서류는 세 가지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제 범죄사실 확인서 요거 세 가지만 해서 아마 개인 수수료가 5만에서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사를 해주는 데가 개인 서류로다가 거기는 뭐 외부 헌팅 기관에는 그 조사권이 조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1차 서류 조사가 딱 해갖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를 걸른다 그러면은 당 입장에서는 뭐였나? 일단은 공천을 신청 서류를 내려면 당이 입당을 해야 되죠. 그만큼 외연 확장이 되죠. 그리고 5만 원, 10만 원 서류 세 가지면은 진짜 장난삼아 내버릴 수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개방을 했다는 이런 뉘앙스를 줄 수 있고 국민들로서는 지금 개혁의 움직임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버립니다. 네, 그런데 네. 후보 등록, 그러니까 그 후보 등록 절차가 쉬워진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등록을 한다?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뭐 사람이 많은 데서 한 명을 뽑는 게 더 우수하겠지만, 네. 내가 이제 만약에 국회의원 이제 공천 싫다, 한다. 10명을 이제 받나, 두세 명을 받나. 많이 온다고 해서 더 좋은 사람이 확률은 높겠지만, 과연 일반회사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공직자로서 자기가 활동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접근성은 크다. 그러니까 확장성의 면에서 당 확장성 면에서는 더 좋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일단 국회의원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당에다 서류를 제출할 때는 당원일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은 그다 기존보다 확장성 면에서는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서류가 너무 많아서 내가 그 후보자 등록하기가 어렵다 이런 건 아니지 않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존에 해봤던 사람들은 네. 서류 띄는 게 쉽죠. 출마해봤던 사람들은. 근데 새로운 사람을 지금 우리는 정치인에서 자꾸 젊은 정치인들을 찾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있는 사람들이 배운 게 뭐가 있어요? 기존 정치인보다 더 심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 제가 말씀은 많이 못 드리지만은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길 수 없는 민주당의 험지 같은데 진짜 큰 인물들이 있는 데는 누가 나가도 집니다. 그러면 진짜 여기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서 진짜 유능하고 좀 인정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저는 다 내보낸다고 봅니다. 그럼 거기서 저는 한석이라도 얻는다 그러면 대단한 이거는 큰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층에서 신선하게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렇지 기존 정치인들은 이걸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정치가 이제 젊은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키우지 않다 보니까는 자꾸 젊은 정치인들이 들어와서 기존 정치인 닮아가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이 민간 외부 기관에는 자기네들 DB가 우리나라 고위급에 있는 DB가 한 8,000개에서 10,000개씩 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추천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저는 플러스가 된다고 보면은 이거를 내는.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것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핵심을 아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1차 서류를 외부기관에서 당에서 건들지 않고 외부 기관에서 1차 서류에서 탈락시키고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기존에 이제 당 안에서 공천위원회에서 공천 시스템을 하겠죠. 근데 공천위원회도 저는 반대로 게 대학 교수들하고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전부 다 앉히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누구누구를 저 사람이 뭔지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좀 안 좋은 분들이 공천을 맡고 막 이래서 저는 공천위원회는 그 당을 알고 그 의원들을 잘 알고 그 당에서 중추적인 했던 사람들이 저는 공천
위원회를 맡았으면 저는 조금 더 확실히 공천을 좋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역의 중요한 인물,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 그렇다 그러면 지역 추천제로 하는 건 어때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누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역위원장의 힘이 세져가지고 그렇죠. 또뭐 부정부패가 나곤 있겠지만 그렇죠. 가장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있으면 그만큼 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보면은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장이 거의 가반입니다. 자, 이걸 중앙당에서 공천을 한다고 그러면은 지역위원장의 힘이 다 빠지죠. 그럼 지역위원장 안 맡으려고 그럽니다, 이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그럼 그 지역에 솔직히 누가 출마를 해도 지역위원장 눈치 받고 출마들은 못 합니다. 이거를 타파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너나 없이 다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지역위원장이 누가 출마하려면 벌써부터 크림을 거잖아요. 누가 들어오려고 하면. 야, 뭐 어쩌고 저쩌고 안 좋은 얘기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국민들이 신뢰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외부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그 어떤 공천에 대한 비리, 그거를 줄이기 위한 활용 방안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외부 기관 또한 지역의 인재들의 그 어떤 인물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차 서류에서만. 그리고 2차 서류. 그리고 이게 말씀한 대로 이게 뭐 다 좋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이제 하다 보면 모순점이 나오겠죠. 그럼 또 개선을 해가면 되고 이게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취지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의 그 지역에 힘을 실어주지 말고 골고루 누구나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거를 가자는 거죠. 뭐 외부 기관을 선정하나 내부의 기관을 만드나 그게 지금 이제 외부 기관을 하는 것은 선거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저는 논의를 조금 더 해봐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면 그 외부 기관이 뭐 당에 들어와서 그 팀들이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뭐 제가 이게 100% 다 맞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 고칠 건 고쳐가지고 이 시스템을 가져가자는 거죠. 우리 당 입장에서. 뭐 당 입장에서는 어떤 공공성, 투명성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좀 더 이제 당의 인지도나 지지도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활용은 되겠네요. 예.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준비하신 것 같은데. 사회자님은 질문 안 하세요? 아니,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잘 듣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여성 일자리가 문제가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 여성 일자리를 상당히 필요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하나 만드는 거는 이제 여성 보육 비혼 출신 여성 일자리 정책을 제가 이제 이것도 지금 정부에서 필히 회의될 입장이고 지금 젊은 애들 애 낳고 애 버리고 도망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애를 키워줄 수 있고 애를 어디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상당한 우리 출산 효과에도 효과가 높고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걸 좀 새롭게 제가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또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다는 거. 자, 특히 지금 군대 같은 경우 지금 남자들이 지금 부족하지요. 군대. 그러면 이제 그 1차적으로 통신, 행정, 보급, 전산 이거는 이제 남자들이 할 의무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전부 다 그 여성분들한테 다 넘기자는 거죠. 그리고 남성들은 전부 다 전투병력으로만. 그럼 이제 시스템이 잘 돼서 옛날같이 뭐 물건 나르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그렇다고 이거를 뭐 저 지역까지는 아직 오고 큰 데부터 그러니까 육군 본부 같은 데부터 이제 먼저 시작을 해서 자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은 관사도 만들어주고 남편이 들어와서 살게 하고 집 걱정하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그 네 가지만 해도 일자리가 우리나라에 얼마 창출하겠습니까? 지금 여성들이.
여성 지역군인들 많이 있잖아요. 아 근데 그 모병제 지금 예, 말씀하시는 예, 건데 예, 그 틀은 깨가지고 예. 직업으로 전환을 시키자는 거죠. 이거를. 근데 그거는 지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모병제는. 이거는 아예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보급, 행정, 전산, 통신 이거로만 빼서 아예 여성들을 하고 그럼 남성들은 뭡니까? 전부 다 이제 주특기 병과나 전투병으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전투병이 부족한 것도 해결이 되고 그럼 일석이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저는 만약에 군이라는 것은 보안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제 여군도 이제 뭐 군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훈련을 받고 어떤 자기네들이 주특기에 따라서 자기의 이제 업무를 배정을 받고 지금 지역 군인들 지금 결국 그 여성이 군인에서 육체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여성에게 그 줌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죠. 예. 지금 공무원에 이제 공무원보다는 군무원식이 많죠. 그러니까 군무원도 있고. 근데 그것도 군무원하다 보면은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약간 반공무원이다 해가지고 뭐 여러 말이 나오는데 그냥 직장으로 생각하고선 그 틀을 만들면은 전 좋겠다고 근데 봅니다. 그 인력에서 한 몇 명 정도가 보강된다.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대부분 이제 그거는 쉬운 게 아니라 지금 보급병이나 통신병들 이걸 따져보면은 상당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도 그 여성 직업 군인들이 계속 모으고 있잖아요. 예, 지역 군인들은. 그러니까 예, 지역 군인들을 예. 모으는데 그런 개념으로 훈련 받고 이 개념이 아니고 나는 한 직업으로 다 선택을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 군인들처럼 어떤 훈련은 안 받고 훈련 그럼 안 그 받고, 사람들은 또 훈련 받아야 되고 뭐 또 가면은 뭐 예, 예. 겨울 훈련 뭐 봄 훈련 나가고 그래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진짜 직업으로서 근데 그게 그 군 시설에는 보안 시설이 있어서 뭐 저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각 그 지역에 그 부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지역 주민을 이제 선발해서 직업으로 근데 출퇴근을 해야 되고 일반 직업처럼 가까운 집 사람들은 네, 출퇴근해야 돼요. 출퇴근해야 되고 아니면은 뭐 관사를 짓든 뭐 하든 그래서 군인 아닌 일반인이 접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군 시설에는 보안이라는 측면 때문에 예, 더 네. 일자리 창출보다 보안적인 측면에서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요? 군이라는 것은 근데 지금 네. 뭐 지금 제가 말하는 뭐 보급이나 뭐 보급이라는 게 뭐야 병참 이런 건데 예. 그런 거에서 보안이 뭐가 이렇게 제가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보급을 하거나 그러니까 병참이나 이런 그 통신이나 이런 그러니까 그런 시설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보안이라는 걸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을 군인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특별한 군인을 만들면 이제 그런 훈련을 안 받고 할 수는 있겠지만서도 그게 일자리 창출보다는 보안이라는 측면에서 얼마큼 뭐 일자리가 한 우리나라의 여성 인력이 한 얼마큼 정도 참 규모가 현황 정도는 이야기 전망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몇 명 정도 나온다. 그거는 이제 제가 좀 급했고 안 해왔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저는 목적이 이제 만약에 그 연대 같은 게 이제 저기 지역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연대 같은데 이런 직업을 택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만 한다고 그런다면은 지역에가 상당한 저는 시너지 효과 본다고 여러 가지로 이제 봐서 만들었는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이슈를 던지면은 아마 저부터나 아마 저 정보 있는 사람들하고 이거는 논의 대상입니다. 논의를 해서 진짜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국민들한테 이슈는 던져줘야 된다는 거죠. 예, 어쨌든 네. 뭐 저출산도 해법이 될 수도 있고 또 네. 안정적으로 육아를 좀 이게 같이 가져가면서 직업이 가져지니까 네, 그렇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요건 뭔가요? 요거는 이제 지역 소멸 위기 전쟁 지금 상당히 이건 관심이 좀 화두가 되는데 네. 지역 소멸이 이제 상당히 되는데 이거는 지금 진짜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이 정책을 준비한 걸 지금 말하면 지금 바로 실행이 될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 발표만 하면. 그럼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곤란한 게 저는 이거를 따로 지역에다 읍면동을 만드는 겁니다. 따로 지역에다가요? 네. 그게 무슨 전국 말이죠? 지역의 읍면도. 네, 읍면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멸될 수 시 이런 거가 있는 그렇죠. 데는 그럼 이제 김천시에 무슨 읍이 있어요. 그럼 여기 무슨 읍이 있으면 옆에 이제 또 하나의 읍을 만든다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원래 김천시 A읍이 있다 그러면 김천시 B읍을 또 따로 만드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지금 젊어서 지금 결혼한 사람들하고 지금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직장에서 하는 퇴직자들하고 합쳐서 만드는 읍입니다.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고는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한 군데만 만들어 보면 아마 이게 저는 전국에 한 50개가 될 거라고 보는데 왜냐면 지금 앞으로 농산물의 먹거리 농산물이 육자 산업이 이제 가공식품입니다. 그러면은 가공식품이 뭐냐면은 지금 뭐 우리나라 좀 굵직한 그룹들이 전부 다 마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마트의 가공식품을 어디선가 다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판매하려면은. 자, 그러면 정부와 합쳐서 이 읍을 만들어서 거기다 만약에 공공마트다 그러면 공공마트에 가공식품 공장을 거기다 짓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퇴직자들이 하고 우리 일반 젊은 결혼한 사람들을 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럼 결국은 거기 뭐냐? 보건소가 들어가야 되고 농협이 들어가야 되고 은행이 다 들어가고 뭐 대안학교도 들어가야 되지만 그게 이제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보는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만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실행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역 소멸에 상당한 지금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우리 애 낳으면은 우리 뭐 신국장님이나 사회자님도 동네 사람들이 다 키워줬지 않습니까? 애를 이 사람이 봐주고 저 사람이 봐주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애도 편안하게 키우고 그 젊은 주부들도 애 낳고 바로 일할 수 있게 그러면 거기다 이제 뭐냐면 보건소 옆이니까 타가소를 하나 만들면 공동운용을 다 할 수 있고 그런 애도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있어서 정책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인가요? 아닙니다. 2개 더 남았습니다. 이거랑 이거 두 개죠? 네. 네, 맞습니다. 이건 청년을 위한 거거든요. 요거는 지금 20대들의 지금 뭐 정책이라 복지 정책이라는 게 전부 다 돈만 주는 것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전국 대학생 일자리 정책 공모대회입니다. 이 차라리 400개 넘는 대학을 저는 이제 학생이라 아니고 동아리를 따집니다. 한 개 대학교에 동아리가 한 70개 이상씩 있습니다. 70개 이상씩. 그러면은 400개 넘는 대학교에 동아리만 따지면 엄청난 숫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정책이 뭐 내가 놀랄 정도로 막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일자리라는 게 경제 여러 분야 복지 다 합쳐서 이 총괄 대회를 하고 다 참석하게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요즘은 대부분 보면은 상금이 100만 원, 200만 원 참석 안 합니다. 어차피 지원해 줄 거면은 대대적인 정부에서 크게 내놔서 좋은 정책으로 이 돈을 다 상금으로 가져가라. 그래서 하면은 이 정책이 나오는 거는 이 정부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음 정부에도 넘겨줄 수가 있잖아요. 백서를 만들어서. 백서가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이걸 만들어서 넘겨주다 보면은 이 대학생들이 원하는 만든 이 정책을 갖고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민이 이 정부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우리 정책이 낸 걸로다가 지금 정책을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지지해줘야지. 그럼 저는
윤석열 정부도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간다고 봅니다. 청년 참여를 기대하네요. 그렇죠. 네, 일자리까지. 근데 그런 거를 지금 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거를 생각할 때는 뭐 여러 가지 했을 때는 여기서 제가 이제 틀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다 같이 또 모여서 실행을 한다 그러면 모여서 다시 한번 논의를 저를 비롯해서 담당자들하고 논의를 다시 한번 다 한 번씩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만들어서 이제 그때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출산이 지금 0.78인가 그렇죠. 이게 이제 출산 지원 정책을 이제 그 임신, 출산, 유아, 가족 전체 합쳐가지고 보육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지껏 출산 정책을 280조나 써가지고 지금 보면 출산율이 되게 더 떨어졌는데 이 극복을 위해서는 모든 시스템을 애만 낳는다고 돈 주는 이 시스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붙는 가족도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 정책, 임신한 때부터 지원 정책, 출산 지원 정책, 그리고 육아 지원 정책, 가족 지원 정책 쭉 해갖고 보육 정책까지 해서 이거를 국가에서 행해줘야 되는 거죠. 실제로 예를 들면은 우리 서울시가 25개 구 아닙니까? 25개 구인데 각 구에마다 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이게 걸을 때까지를 키워줘야 되는 진짜 시적으로 만나면은 북한의 타거소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보건소 옆에 면 애가 아파도 보건소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도 정부하고 합해갖고 25개 구에 하나씩만 만들어도 저는 이게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본다고 봐요. 이제는 그 마을 아까 지역 소멸도 그랬지만 마을이나 읍면동이 약간 책임지는 그렇죠. 다 같이 책임지는 그렇죠.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다. 그거 말씀이 괜찮네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차피 채택을 한다고 해도 다시 모여서 저부터 해서 우리 관계되는 사람이 모여서 다시 한번 의논해서 멋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이 정부가 상당히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170석을 얻는 방법이자 네. 정말 국민을 살리는 그렇죠. 그런 국민을 살리면 방법이라는 170석은 자연. 네. 근데 지금 현재 뭐 관심 있어 하는 뭐 쪽이 있나요? 요 지금 정책에 대해서 아직은 이 정책에 네. 대해서요? 다른 것도 많은데 지금 저는 필요한 게 이 5가지라고 보고 5가지만 들고 나온 겁니다. 지금 통일 문제도 저는 북한 문제도 저는 북한 문제를 그렇게 이렇게 그건 뭐 다음에 다음에 지금 정말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또 추가적으로 정말 공감 가고 이럴 수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또 다시 또 세밀하게 네.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딴지를 걸시는 것 같기도 한데 괜찮습니다. 근데 그걸 때문에 그때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원래 발표하는 사람보다 질문하는 사람이 더 날카롭잖아요. 보이거든요, 이게. 이게 보이거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교육 정책도 좀 연결해서 그걸 오늘 갖고 나올래나 안 갖고 왔습니다. 왜 뒤에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도 제가 만약에 오늘 그걸 했었으면은 찬반론이 상당히 심할 거로 봐서 제가 약간 오늘 안 갖고 왔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수정을 하고 교육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서 좀 더 물어봐가지고 그때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아까 보육 정책 있잖아요. 네. 이 보육 정책 저희가 마을 공화국을 이루는 그 주창하시는 그 제주대의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네. 그분이랑 참 죽이 잘 맞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 들어보니까. 네.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